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소입니다. 오늘이 9월 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그렇게 탄탄하게 승승장구하던 그 증시가 갑작스럽게 대폭락을 했어요. 하기사 뭐 그동안 너무 잘 나가긴 했죠. 또, 지나놓고 보니까요. 자, 이런 폭락이 있기 전, 며칠 전이죠. 테슬라가 먼저 급락을 했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그런 사전 급락은 시장 전체에 주는 경고 신호였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그에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러한 폭락에 나오니까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뭐 전혀 피할 수가 없죠. 심리적인 영향권,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장중의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또 한편, 자, 우리 시장에 또 막강한 매수 주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 그것도 그 매도하는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요. 또 기관들도 그에 동조하면서 쌍끌이 형태로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렇게 상황이 만만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죠. 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니냐, 버블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위기설뿐만 아니라 현재 대폭락설까지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꽤나 설득력 있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당장 현재 상황이 뭐 그런 측면이 뭐 없잖아 있다고 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는 것이죠. 안심해도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약간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삼성전자. 그 전 한 2개월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젖은 장작 내지 지지리도 복도 없다는 표현을 제가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요. 꼭 될만 하면 악재가 터지곤 합니다. 그렇죠. 어제 뭐 엔비디아 호재, 반도체 디램과 관련된 호재 등이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또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악재가 터지면서 앞길을 막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변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분야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더 나아가서 수소차, 연료 전지 쪽이죠. 이쪽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 정도가 아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지, 어떤 맹점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그쪽 분야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대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의할 내용도 좀 있고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일단 시장의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나 12,000포인트 돌파하자마자 바로 5%나 대폭락을 했어요. 지난 3월달 이후에 최대폭 폭락이라고 하죠. 이것만 본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폭락의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없었죠. 기존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치와 전혀 무관한 단순히 액면 분할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3주간에 걸쳐 80%나 급등했다는 것. 이 자체로 사실상 기술적인 어떤 무리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약간 관과한 측면도 좀 있었네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그래요. 그런 정도의 부담이 있었고, 단지 악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말이죠. ISM 공급관리자협회 지난 8월달 서비스업 지수가 56.9로서 지난 7월달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다는 정도인데, 이게 뭐 결정적인 악재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56.9도 상당히 좋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한제 폭락을 야기한 악재다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것, 뭐 그런 정도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작용이 됐다. 다만 지금 현재 장세가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성적으로 연결돼서 형성되는 센티멘탈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그런 심리가 전염이 되죠. 그래서 지수 폭락이 야기된 것이다. 주가 폭락이 야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도 전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졌죠. 170조에 달하는 민관 합동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요. 몇 가지 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쪽은 그린 뉴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것 때문에 태양광 또는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사실은 좀 무차별적으로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뭡니까? 효성중공업도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잠깐 뭐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효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하는지 말이죠. 자, 효성중공업 찾고 있는데요. 어디가 있나요? 효성중공업 여기 있네요. 자, 효성중공업이 그 큰 종목이 무려 15%나 급등하는, 그리고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드는 형수 두 개 연속 올라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리차드 양의 공식 3입니다. 아주 그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종목. 대형주일수록 더욱더 그 현상은 뚜렷합니다.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장대 양봉 형식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또 특정한 재료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두 번째 양봉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쯤 내지 그 다음날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3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 삼아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판 삼아서 테마가 강력히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관심이나 내기가 쏠리고 있는 반사 이득을 좀 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 상승 못한 채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낙관론이 다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한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할 만합니다. 자, 2020년도 파운드리가 현재 본격적으로 그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보편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의 연간 매출은
10조 원 내외 정도, 전체 한 삼성전자 매출의 약 5%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그런데 금년 들어서 10조, 11조 정도 수준에서 그 매출이, 현재 수주가 1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내년도 2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서 매년 CAG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적어도 30% 내지 40%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현재 활발하게 수주하고 있는 퀄컴 수주하고 있죠. 통신칩 같은 경우에. 또 IBM 수주했고요. 또 현재 엔비디아,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세계적인 그래픽카드 업체 수주했고요. 또 조만간에 AMD,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죠. AMD 및 또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이기도 한 인텔 칩까지도, CPU 칩까지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그 애플의 아이폰 AP 이것도 수주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TSMC한테 다 뺏겼지만 다시 어느 정도 그 수주의 일부분을 잡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원전이 바로 금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파운드리 쪽은 미세와 경쟁을 TSMC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리적인 경쟁의 한계 수준에 어느 순간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 연구 단계 2나노까지 연구 단계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2나노 이하로 더 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AI 칩을 누가 더 성능 높게 현재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재 그러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AI 칩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죠. 미 지배적입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당장은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향후 3년 후, 5년 후가 되면 AI 칩 시대가 오게 될 때, 그때는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할 것이다. 그때 가서 비로소 TSMC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한데 의미 있는 그러한 전망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얼마 전 갤럭시 Z 폴드 2가 공개가 됐죠. 이것도 시장에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해당 분야 및 유력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한 종목 정도 MC넥스 현역을 보고 있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단기, 중기적 주가의 전망이 지금은 현재 답답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글로벌 IB 투자은행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12월 목표 주가를 최소 7만원 내지 좀 많게 보는 데는 8만 2천원까지 봐요. 다이와증권 같은 데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는 10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현재 일단 전반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특히 내년도 반도체 디램 가격의 고정 고력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유력하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변에 현재 삼성전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 현재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도 상당히 유력하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 뚝심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하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주변은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요. 현재 약세를 넣지 못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은 무려 123포인트나 폭락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 상해 지수도 꽤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대단한데요. 외국인 기관이 합계해서 또 1조, 거의 1조, 현재 이 시각 1조 매도하고 있고요. 마감 때가 1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 있죠. 현재 쌍끌이 매도, 양시장 매도, 또 삼각 순 매도,
이것만 본다면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라는 것. 일반 개인들만이 현재 선물만 빼놓고 거래소, 코스닥 양쪽 시장 모두 합계해서 현재 1조 3천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현재 수급 구도상 좋지 않은 불리한 구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베이시스가 좀 안 좋아요.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 0.4. 최근 들어 가장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글쎄요, 현재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 1차적으로 종합지수는 현재 230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될 것이다.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내일 당장 반등 나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요. 어쨌든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죠, 바로. 자, 미기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원인은 외형적으로 기존 상승폭이 부담이 되고, 서비스업 지수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지만, 현재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구조적인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가령, 정책 방향과 관련된 문제,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또는 양적 완화를 중단 또는 거꾸로, 현재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던 것도 또한 아닙니다. 구조적인 악재는 전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약간 작은 악재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악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른바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가 느껴지는 그런 악재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죠. 가령 옛날 그리스 사태가 남유럽 사태 전체로 야기가 됐고, 그것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지난 10년 전, 거의 한 1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상황과 닮은 그러한 어떤 단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악재가 전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유동성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현재 발발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도 유럽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 주요국에 갖고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은 유동성을 뿌리는 수단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코로나와 관련 없이도 말이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M2는 총유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 승수라든가 또는 통화 유통 속도 등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자금이 잘 돌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M2 총유동성은 구조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대비 지금 현재는 M2가 구조적으로 축소돼서 그 공백을 필연적으로 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를 단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원히 계속 해야 된다는 설이 나오고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현재 24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를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M2 공백은 반드시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연성.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당장 지금 현재 양적 완화 및 초저금리 이런 팽창적 통화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점도표가 나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 상당히 유력하게 점도표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초이동성 환경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오히려 또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거죠. 또 일부러라도 증시가 좀 올라와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폭락은 없다는 것을 자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당장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가령 이거는 원달러 환율은 아니네요. 다우존스인데요. 다시 뭡니까 그 자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뉴욕 거래소에 금값이 급등을 한다든가 달러 세계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금값이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뭐 그렇게까지 매도하지도 않죠. 전체 시장 전체에서 약 3천 넘게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각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죠. 현재 막대 그래프의 몸통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몇 천억 단위로 매도했을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의 대부분은 단기 매매 성향에 뚜렷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현재 차익 및 비차익, 특히 비차익 중에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익 및 비차익 매도 합계가 4천억이 넘어가요. 그걸 따지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철저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초단기적 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치지만 금융투자 매도가 40%, 거의 6, 70% 정도 됩니다. 단기 매매를 일삼는 금융투자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현재 상황은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또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해서 약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부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 글쎄 내일 하루 정도 다음 주 초 하루 정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느라 제가 숨이 차네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잠깐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들 종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구경이라도 해보죠. 유니슨 같은 종목 상한가까지 올라가네요. 태움 같은 종목도 급등을 하고요. 또 신성 ENG도 급등을 하고요. 동국 SNC, CS윈드 이런 이제 풍력 관련주죠. 또 OCI도 올라가네요. OCI도 올라가고요. 효성중공업이 또 급등을 하죠. 효성중공업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고 그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도 또한 마찬가지죠. 풍력과 관련돼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풍력이나 태양광, 즉 수소차를 제외한 수소차가 아닌 풍력이나 태양광 이 에너지 사업은 근자에 있었던 사업, 새롭게 부각된 사업이 전혀 아니죠. 10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신성장 동력,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줬던, 육성 지원을 해줬던 분야입니다. 근데 이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상당히 뜨겁게 부각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정확히 12년, 13년 전, 그 당시였었습니다. 한데 그 이후에 쭉 진행된 결과를 보니 그것과 관련된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도 또 태양광도 그 발전 단지 있죠. 풍력 발전 단지나 또는 뭐 태양광 발전 단지를 보면 그 단지를 입지하기가 그 단지를 설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좁은 국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풍력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곳곳에 있긴 하지만 현재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 그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국내 입지 요건이 그렇게 썩 좋은 유리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해상 풍력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입지 요건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아직은 미지수이고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또 이 분야는 10수년 동안 계속 현재 검증이 됐습니다만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자재 같은 경우 중국산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산이 절대 우위입니다. 관련해서 태움 같은 종목을 현재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움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월봉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죠. 정확히 2007년도, 8년도 이 태움이 그 당시에 주가가 1,0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한때 10만 원이 넘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10만 거의 100, 주가가 100배가 올라갔나요? 이런 적이 있었네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주인공이 태움 같은 종목이 있어요. 태움뿐만 아닙니다. 아마 지금 그 주식 투자를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년 이상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평산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또 현진 소재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들 종목도 태움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평산이라는 업체는 사라져 없어졌고요. 현진 소재도 현재 지금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종목 원래 지금 태움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이나 조선입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였었고요. 그쪽 분야에 상당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건실한 업체였었는데 조선 기자재와 풍력 기자재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현재 풍력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건데요. 오히려 그쪽이 추진을 하는 바람에 그 업체의 수명을 단축하게 된 쓰라린 그러한 아픈 경험을 갖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심하고 특히 중국산이 워낙 경쟁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국산에 밀려서 다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폭락을 한 거죠. 한 태국만 보시더라도 한때 10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주가가 계속 10년 동안 내리 하락을 하다가 최근 정책 환경 때 조금 좋아지는 정도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 유니스는 풍력 쪽에서 보면 CS 윈드나 이런 쪽 CS 윈드가 있고요. 또 몇몇 업체가 좀 살아남아 있기는 하죠. 또 동국 SNC가 있네요.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풍력 또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도 OCI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또 삼성정밀화학 아시죠? 지금 롯데정밀화학으로 흡수합병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이들 좀 삼성정밀화학도 폴리실리콘 당시 태양광 소재죠. 그걸 한다고 하다가 포기했고요. SKC도 태양광 필름 하다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접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수익성이 안 나니까 접은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봐요. 그만큼 시장 진입장벽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기존 에너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또는 현재 화력에 비해서 에너지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단위 와트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와트를 생산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언젠가부터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상당한 정책 그 지원을 해줬던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강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 더욱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문제는 현재도 남아있다는 것, 지원이 약화됐다 하는 것이 배경이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만 그러는 와중에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업체들은 그 전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했어요. 한화솔루션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전에 QCL이라고 하는 독일계 세계 최고의
현재 태양광 셀 업체가 하나그룹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QCL이 됐고, 하나QCL이 하나케미칼과 합쳐지면서 하나솔루션이 된 거고요. 그랬을 때 그 하나QCL이 그동안 많은 업체에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생존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영업 기반을 현재 흑자 기조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CS 윈드나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계속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 계속 적자를 보다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흑자로 약간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또 CS 윈드도 나름대로 수익성이 좀 좋아진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될 정도로까지 조금 개선된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존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살아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까지 인정돼요. 그러나 해외 부분이 워낙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성장성도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현재 풍력과 관련된 이쪽 분야에 대한 성장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한 시장이 기대한 만큼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 아주 크지는 않다.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 이들 테마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니까 철저하게 단타로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수소 연료 전지, 수소차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죠. 일단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개발 판매 단계까지 아직 뭐 대중화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단계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 선도업체가 현대차라는 거죠. 현대차가 그 선도업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현재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개발 판매가 가시적으로 현실화돼 있는 상태. 대중화되려면 앞으로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시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커서 시장을 선정하면 그 시장 선정 효과가 상당히 유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차 나름대로 민간 부분에서 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 뜬다고 해서 그들 종목 불효할 것이 아니라 그들 종목 그렇게 단기 테마를 형성하는 것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소차에다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특히 완성차와 관련돼서 봤을 때 현대차가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는 현대모비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내지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매도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같은 거. 그리고 매수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약간 조정받았을 때 주가를 본다면 적어도 4만 5천 원 이하, 4만 원 근처로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나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는 거 어찌됐든 관점을 갖는다면 그 정도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완성차 쪽이 아닌 부품이나 또 시스템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수소 생산이나 충전소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충전소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랬을 때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산 피올셀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EM코리아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외 종목으로서는 이런 게 있죠. 일진다이아 한번 말씀드렸죠. 동아화성, 뉴인텍, 효성 첨단 소재, 풍국주정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다 들어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보고 구체적인 것과 종목에 대한 그런 판단은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종목 하나씩 골라서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